네, 감사합니다. 최한우라고 합니다. 박수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소개받은 대로 최근 무리를 빚고 있는 S물산이라는 회사에서 처음 시작해서 계속 전자상거래 쪽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의 거의 뭐 1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터파크, 뭐 삼성몰 이런 거 할 때부터 전자상거래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건 이제 2년 차부터의 일이었고, 1년 차의 일은 지금 뭐 홈플러스라고 하는 그때 이제 삼성 거였는데, 홈플러스나 아니면 기타 유통사업부 쪽에서 오프라인의 매장을 여는 일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했던 일이, 제가 일본어를 전공하는 바람에 도큐엔즈를 한국에다 오픈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획도 다 세우고 뭐 부지까지 다 보고 이제 뭐 컨설팅도 받고 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불행하게도 이제 IMF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진, 예, 그 정도 나이고요. 예. 40대 중반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유리한 나이고요. 그런 게 터지는 바람에 전면 백지화가 한번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신주쿠점, 지금 신주쿠에 다카시마에 있는 거 오픈할 때 오픈 멤버로서 참가를 한 적이 있고, 그때부터 일본어를 한다는 구실로 일본 쪽이랑 일을 계속 많이 했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 거래를 하다가 일본 쪽, 뭐 책에도 적혀 있습니다만은, 일본이란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시화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산업 인더스트리 필드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제가 시작할 때쯤에. 특히 이쪽 뭐 패션 쪽은 보통 한국이 뭐 18%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뭐 조사기관마다 다른데, 일본이 그때 제가 2007년에 시작했습니다. 0.9%. 그 얘기는 거의 인터넷으로 옷을 안 사는 나라, 심지어 2007년에도 였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로 시장 성장률만 쫓아가면 10배를 먹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단돈 200만 행을 들고 회사를 차렸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반지하에서 3명이서 시작을 해서 지금도 뭐 아주 크지는 않은데, 지금 한 30명 정도의 조금 유명해진 이제 일본에서는 한국 패션을 하는 이커머스 회사, 리얼커머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그 와중에 작년에 제가 블로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브런치라고 하는, 제가 다음 출신이니까 애사심에 퇴사를 해도 애사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브런치 네이버 블로그를 안 가고 브런치를 굳이 제가 했어요. 해서 한 2편 정도 올렸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서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고, 그래서 책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이제 책을 낼 당시에는 이제 일본어로 얘기하면 이제 유메노 인제세이카트라고 하죠. 그래서 인세로 먹고 사는 그런 거에 길에 들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제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책을 작년에 이제 출판사의 꼬임에 빠져서 냈는데, 한 3개월 팔아본 결과 누가 샀는지 다 알 정도로. 그래서 이게 책 갖고 먹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위대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어떤 계기가 됐는데요. 역으로 이제 사실은 책을 돈 욕심도 좀 있었지만 사실은 유명해지고 싶어서 냈고요. 그 다음에 책을 내고 나서 제가 이제 일본에서 10년 생활을 했는데, 뭔가 이제 제 친구들이나 혹은 주위 사람들 얘기해 보면은 일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나 조금 뭐 포인트가 빗나가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게 오늘의 발표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창업을 하시겠다든가 혹은 일본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원하는 사람들조차도 일본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시고 무턱대고 시작하는 한국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오해도 좀 풀고, 제가 10년 동안에 제가 느껴왔던 것들 정리 좀 하자라고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오모테나시라고 하는 워딩에 이제 좀 꽂혀서 그거를 중심으로 토픽은 8개를 썼고요. 오늘은 근데 이제 책을 안 읽으신 분이 훨씬 많을 테니, 책 중심보다는 가셔서는 꼭 사주십시오. 꼭 사주시고, 그 책 중심보다는 조금 일본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떤 가치에 돈을 쓰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책을 한 권 더 쓰게 된다면 이제 팔리는 책을 쓸 건데, 그 책의 아젠다, 그 토픽의 타이틀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반응을 보고
그다음 책을 낼지 안 낼지를 지금 고민해 보려고 준비를 겸사겸사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파워포인트를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문화인류학자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학부밖에 졸업을 못했고, 단지 있다고 한다면 일본어를 전공해서 일본말을 일본에 왔을 때부터 좀 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10년 동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0만 행을 들고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10년 동안 보니까 아 여기다가 돈을 쓰는 것 같다라는 거를 정리하는 거를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당연히 색선전을 해야 되니까 오모테나시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여기도 한 8개 정도의 그 토픽이 있고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8개가 한국에서는 거의 순위에 들어가지 않는, 마케팅에서 혹은 뭐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런 거에 굉장히 놀라움을 사실 좀 느꼈고요. 정리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시고 한국에서 비즈니스도 하고 일본에서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좀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재밌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좀 거칠게 일본인들은 여기다 돈을 쓴다 라고 정했고요. 거기에는 사실은 돈을 써도 될 만한 것에 대한 가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인들에게 돈을 쓰게 하는 마케팅의ツボ, 뭐 마케팅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은 사실은 그 유행의 독립성 때문에 갈라파고스라고 불리고 있죠. 유행에. 그래서 뭐 그 갈라파고스는 잘 아시겠지만은 진화가 안 된 혹은 뭐 진화가 늦은 동물들이 많을 정도로 소외된 어떤 지역인 건데,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무덤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아주 커다라거나 막강한 서비스를 갖지 않은 회사들은 대부분 들어와서 망하죠. 망하고 한국 회사들도 뭐 코트라 오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거리도 가깝고 성향도 비슷한데 돌파하기가 되게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고요. 뭐 그 유명한 삼성이나 LG나 제가 아시는 분들이 다 계시지만 들어와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고, 제일 폭망한 게 사실 현대자동차고요. 들어와서. 그래서 결국 택시 300대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도 펼쳐져 있는 것들이 자본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렇다고 자 무덤이니까 무덤을 피해가자라고 할 건 아니고, 결국은 1억 2천만 명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 이거 환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4만 불을 국민소득으로 갖는 나라들이, 나라의 소비자들이 돈을 펑펑 써대는 동네인데 이걸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아주 작게나마 제가 조그맣게 비즈니스를 해서 한국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뭐 오모테나시 접객의 비밀이라는 북토크지만은 내용을 조금 확장해서 일본이랑 일본인들의 소비 성향에 관련해서 좀 고유한 특징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토픽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 토픽으로 올만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한국에선 절대 오지 않는 토픽들이고요. 저는 이게 8가지의 토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팩터라고 생각하고요. 일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안전, 안심, 안전입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저는 일본에서 놀란 게 지진도 있지, 쓰나미도 있지, 화산도 있지, 심지어 타츠마키라고 그래서 이제 소용돌이나 좀 규모가 크면 허리케인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한국에서는 전혀 그 듣도 보도 못했던 자연재해들에 대해서 막 그 항상 피해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근본적으로 심리적인 공포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공포지만,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거의 모든 마케팅을 거의 모든 회사들이 하고 있고요. 거기서 쓰여지는 가장 그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안심이랑 안전이라고, 안심 안전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국에서는 없는 그런 말들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라는 거에서 첫 번째
그 토픽으로 안심 안전을 내세웠고요. 여기에 이제 그런 예들이 있는데 맨 왼쪽에서 보면은 뭐 이호사 프리만도라고 그래서 이제 뭐 약 계열인 거죠. 사실은 건강약 계열인 건데 거기에서 이제 뭐 안심 안전이라고 하는 거를 커다랗게 로고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안심 안전 도토콩이라고 하는 안심 안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포털 사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이토요카도라고 하는 유명한 그 리테일 회사에서 사이트에 커다랗게 꺼내놓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 보면은 요거 스카이락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는 패밀리 레스토랑이죠. 거기서도 안심 안전에 대한 토리급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빅글로브도 아시죠? 빅글로브에서도 안심 안전이라는 거예요. 그 옆엔 다이하츠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토요타 계열인데 거기도 역시 민나노 안전 안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을 대대적으로 그리고 저랑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함도 있고 이제 은혜도 있고 있는 이제 락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안 계시죠? 락텐 분은. 예. 락텐에서도 이제 뭐 링체어라고 하는 뭐 서비스이긴 한데 어쨌든 안전 안심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크게 내놓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정말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고객들이 자기 회사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뿐만이 아니라요. 하이테마스라고 이제 이런 그 토니카카 아가리 야스무라라고 하는 뭐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는 분인데 저분이 잊고 있습니다. 잊고 있는데 안 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도 안심이란 오른쪽에 보면 안심이란 말을 쓰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예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인데요. 이것도 역시 안심 안전에 대한 어떤 그 뭐 내용이고요. 이건 캐시뽕이라고 하는 이름도 좀 현란한데 캐시뽕이라고 하는 아마 일본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편물이 오거나 뭐 어떤 개인 정보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파기를 보통 하면 이제 파쇄기에다가 보통 넣는데 파쇄기에 못 넣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저 캐시뽕이라고 하는 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 이렇게 까맣게 주소가 안 보이게 하는 거를 이렇게 칠합니다. 칠해서 폐기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어떤 좀 개인 프라이버시나 개인 정보에 대해서 병적으로 그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사실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라기보다는 이런 비슷한 경우에 리얼 커머스 제가 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이제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하루에 한 달에 한 2만에서 3만 건 정도를 고객한테 발송을 해요. 저희 창구에서. 그러다 보면은 그 중에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저희가 이제 아마존이 아니니까 기계가 안 하고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이제 송장을 넣다 보면 실수로 그 사람한테 안 가야 될 다른 사람의 송장을 넣을 때가 있어요. 정말 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경우이긴 한데 단말기로 다 체크는 하니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락텐에서 퇴점이 될 뻔한 그런 사건이 있고요. 저도 이제 이커머스 업계에 계속 있어서입니다만 뭐 한국에선 비일비재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그 송장인 거죠. 인보이스 안에는 뭐 주소랑 이름 정도만 있습니다. 사실 전화번호도 없고요. 그 안에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받았으니 내 정보도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갔을 거다. 락텐 쪽에 신고를 해서 이제 저희가 심할서를 썼고 그냥 퇴점이 될 뻔한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본에서는 이 개인정보를 한국에 보다도 한 100배 정도 더 강화해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 아주 작은 실수가 커다란 그 기업의 리스크 요인이 되는 어떤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캐시폰 같은 제품들 나와서 성황리에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놀랬던 건 안전, 안심에 관련돼서 이제 공사장인데요. 일본 공사장은 전 세계 아마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가본 나라들에서는 비교해보면 이게 이제 공사하는 사람은요, 공사하는 사람은 아마 없네요, 이 그림에서는. 공사하는 사람은 없고요.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 2명 있어요. 저 끝에. 예, 그래서 보통 공사를 2명이서 하면 이제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 3명 정도 있는 뭐 그런 되게 기현상을 항상 길거리에서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도구를 저렇게 갖춥니다.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하다못해 형광띠나 여기 보면 뭐 인사하는 이런 프린트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이런 용품을 파는 회사 사이트에서 제가 떠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파는 거예요. 다 팔고 실제 뭐 공사장 가보시면 저걸 실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되게 놀라운 거는 공사 잘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도로 공사하면서 바닥에다 마스킹 테이프를 쳐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그 선 똑바로 그려고. 뭐 그런 어떤 좀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뭔가 물건 모노스크리에 대한 물건 만드는 거에 대한 열의도 있지만 역으로 정말 안전이 너무 중요하고 이걸 대강하면은 이 공사를 하는 회사에 대한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엄청나게 신뢰를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실제 있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현란한 공사장이 나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재미있는데요. 그 아시바라고 저는 이제 공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공사 전문가 아닌데 아시바라고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도 아시바라고 해요. 사실은 공사장에 가면 그 높은 빌딩에서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까는 거를 아시바라고 하는데 제가 이 KRH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 광고판이 아오야마 한복판에 있어요. 그 운전하고 가다 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아시바에 대기업이 있는 것도 신기하고요. 저는 아시바 전문 대기업이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아시바 광고를 하면서 와카노 하나라는 유명한 스모 선수인데 옛날에 요즘에 지금 스모협회에서 문제가 되는 다카노 하나의 형이에요. 그래서 다카노 하나 와카노 하나 그래서 되게 유명했던 그런 형제들인데 그 사람을 쓸 정도로 아시바에 대한 수요가 큰 거고 실제로 일본에서 아시바를 만드는 거 보면 그거 예술이고요. 이렇게 지진이 많은 나라에서 저렇게 얼기설기 만들어도 절대 안 무너진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전이나 안심이나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는 회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안전, 안심에 대한 첫 번째 키워드였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책을 썼던 접객 오모테나시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마음으로 손님을 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큰 건데 되게 내용이 막연하다고들 대부분 생각을 하세요. 친절이라고 하는 게 뭔지, 접객이라고 하는 게 뭔지, 무조건 잘해주면 되는 건지. 근데 그런 많은 한국 분들이 일본에 와서 뭐 그거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놀라울 정도로 그 공감을 하는 환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공감이 되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오모테나시의 본질이지 않나 정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책의 내용을 뭐 다 얘기하면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사실은 얘기거리가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 그 제한된 시간에 다 말씀드리는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모테나시가 그나마 세상에 조금 이 말이 일본에서 알려진 게 타키가와 크리스텔이라고 하는 저는 일본에 오자마자 이 양반을 보고 진짜 너무 예뻐갖고 후지 텔레비인데 계속 그 말도 안 되는 후지 텔레비 뉴스를 계속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프랑스 분이에요. 프랑스 혼혈이고 엄청나게 프랑스어가 유창합니다. 근데 IOC 이게 이제 도쿄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 정할 때 프레젠테이션 하러 나온 건데 프랑스어가 유창하니까 이제 프랑스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러 나왔고 거기에서 얘기했던 게 일본 사람들은 다 아는 이른바 오모테나시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 가지고 굉장히 인상을 많이 남겼던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사실은 저도 오모테나시란 말에 관심을 갖게 됐던 이게 2014년 얘기니까 조금 오래됐죠. 지금도 오모테나시로 검색해 보시면요 이 도쿄올림픽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 책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모테나시 워딩은 내가 잡았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확산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많이 좀 선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유명해져서 그 정도로 이제 예를 들면 올림픽을 유치할 정도로 저희 나름대로의 고객을 상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그게 오모테나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유명해졌고요. 이 오모테나시를 일본어로 쓰면 저렇게 쓰거든요. 근데 뭐 이게 가지을 지자고요. 이룰 성자인데 그대로만 말씀드리면 뭔가 가져갖고 이루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사실은 오모테나시가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사전을 좀 한국어로 번역을 좀 해봤어요. 사전이 처음에가 뭐냐면 일이 신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최대한 표현하는 거다.
두 번째가 손님에 대한 환대다. 세 번째가 손님에 대한 고치소오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온 마음을 다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거다. 이 대강 읽으면 아 그런 거구나라는 거 알겠는데 저는 어디서 되게 놀랬냐면요. 주어라기보다는 맨 앞에 나오는 말이 1번 신이고요. 두 번째 손님이고 손님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손님이 신인 거예요. 손님이랑 신이랑 동격인 겁니다. 그런 신을 대하는 마음으로 오모테나시 감사의 의미를 접대를 환대를 한다라는 것이 오모테나시의 정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플러스 여기 보면 손님에 대한 고치소라고 되어 있는데 고치소가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그 간단한 여행 일본어에서도 고치소 사마데시다라고 하잖아요.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입니다. 사실 고치소 사마가. 근데 그 잘 먹었습니다에 쓰는 고치소가 뭔가라고 보면 저게 달릴 치자에 달릴 주자예요. 저 한자를 그대로 쓰면. 그럼 그 얘기 뭐냐면은 계속 달리셨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계속 달리셨습니다라고. 좀 이상하잖아요. 잘 먹었습니다가 왜 달리셨습니다 할까? 그리고 찾아보니 한국어는 잘 먹었습니다라고 보통 얘기할 때 이제 그 상을 차려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감사의 뜻이 한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본의 고치소 사마는 차려준 사람한테는 당연히 고맙고요. 그 재료를 자라게 한 신이나 그 재료를 키우고 모으는 과정에 모든 고마운 사람들한테 포괄적으로 감사하는 의미. 그 얘기 뭐냐면은 농경사회 전에는 손님이 오면요.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니까 모아둔 쌀은 없고 토끼 잡으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밖으로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돌아다녀갖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대접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치소라고 온사방대 뛰어다녀서 그걸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잘 먹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오모테나시에는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 제가 오모테나시의 어떤 사전적 의미에서 느꼈던 좀 놀라운 사실, 놀라운 부분, 이런 마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하나 더 추가가 약간 문화인류학적인 얘기인 건데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섬나라여서 사실은 의외로 뭐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왕래가 없었습니다. 각 부락들이. 근데 유럽이나 아니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민족에 대한 침입이 되게 많아요. 유럽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은 기본적으로 되게 경계를 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뭐 흔한 얘기로는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면 배척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사람들은 농경사회든 수렵사회든 옛날에 섬나라이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이민족에 대한 침입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천손강림이라고 그래갖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일본어로 하면 마레비토라고 하는데 되게 못 보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곧 이 사람 혹시 신이 아닐까? 라는 식의 약간 어떤 생각을 하는 사고가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 곧 손님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어떤 천손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신과 손님에 대한 동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를 가시든지 그런 오모테나시를 받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이 사람들한테는 신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오모테나시에 연결되는 우리가 잘 아는 다도라고 하는 게 다도가 중국식 다도도 있고 한국식 다도도 있고 일본식 다도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일본에서의 다도는 일본은 잘 아시겠지만 회의를 가갖고 절대 맨입으로 앉혀놓지 않거든요. 항상 차를 내는 게 돼 있고 그게 습관화가 돼 있는 이유가 차를 내야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내 앞에 앉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오피스에 차를 접대하기 위한 킷이 다 준비가 되어 있죠. 그게 또 산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도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다도는 자신의 앞에 앉은 상대랑 어떻게 하면 양질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긴 세월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찰한 결과 그
도까지 올라가는 형태까지 발전하게 됐고, 근데 이 다도에 되게 재밌는 게 그저 상대편을 생각하는 마음만으로는 그 뜻이 전달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실제. 그리고 거기에 맞는 표현 방법과 태도, 그리고 자세까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손님에게 차를 낼 때는 여름에는 차게 내고 겨울엔 따뜻하게 내고 계절에 맞게 내라. 두 번째는 차를 따르는 방에 꽃들이 있는데 그건 들에 피어 있듯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을에 만약에 단풍이 들면 마치 단풍잎이 저절로 떨어진 것처럼 고객들이 신발을 벗어놓는 디딤돌 곁에 뿌려놓는 거죠. 아, 이거는 그 가을이 온 거를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우산을, 손님이 꼭 들고 갈 수 있는 우산을 준비해놔라 라고 하는 게 이 다도에서 얘기하는 요소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요소들이 사실은 전부 다 오모테나시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다 도의 형태로, 도자가 붙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검도도 그렇고 서도도 그렇고 일본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오모테나시 정신을 갖고 거기서 발전된 형태로 이루어낸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오모테나시는 상대편에 대한 단순한 친절,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국에서의 그 오모테나시가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번역할 때 구글 번역기에 넣으면 호스피탈리티로 나와요. 호스피탈리티랑도 좀 다르고요. 다른 거는 왜 다른지에 대한 건 책에 있고, 그건 또 얘기가 또 산더미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란 개념과 오모테나시가 뭐가 다르냐면, 서비스는 전부 규격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서비스라고 하는 게 규격화가 되고 기업화가 되고 매뉴얼화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돈을 낸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내가 서버스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하인이란 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서로 주종 관계인 거예요. 서비스를 내가 돈을 내고 사고 그걸 베푸는.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고마워라는 마음까지는 잘 안 들고요. 그냥 만족을 하는 거죠. 서비스. 아, 이 서비스가 좋네. 근데 오모테나시는 다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런 서비스를 받는 매뉴얼화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친절보다는 친절을 베푸는 상대를 미리 헤아려서 마음의 씀씀이를 행해서 오모테나시를 받으면 고마워요가 아니에요. 만족이 아니라 감사하고 고마웠고 뭔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동질감까지 느끼는 또 그런 게 오모테나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나 호스피탈리티에서 서양에서 온 개념이랑은 되게 많이 다르고 일본만의 어떤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마지막에 자,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일방적으로 와요. 그렇잖아요. 그죠? 햄버거 가게 가면은 뭐 기쁜 마음으로 막 어서오세요 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실 되게 우울한데 오늘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배제를 하고 그 마음을 고객이 받아들일 환경까지 준비하는 거죠. 아까 디딤돌에 단풍잎 던지는 것처럼 이 사람이 단풍을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계절감을 좀 느끼게 해주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우리 주위에 단풍잎이 많이 보이진 않지만 이 사람이 손이나 시선이 가는 디딤돌 같은데 단풍잎을 놔서 가을이 왔다는 거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그 고객이 받아들일 만한 환경과 상황까지 미리 준비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오모테나시의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8 껐는데 그 중에서 이제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또 카메라라고 하는, 사실은 사또 카메라를 제가 쓰면서 블로그에서 좀 많이 폭발이 돼가지고 출판을 하게 된 계기가 이게 1호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사또 카메라는 잘 모르실 거예요. 도치기현에 사시는 분이 아니면. 일본 분도 잘 모르세요, 이 부분은. 근데 도치기현에서는 왜 우리가 흔히 아는 카메라 가게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비크 카메라죠, 비크. 이름에 뭐 비크라고 들어가 있고 카메라라고 들어가 있을 정도니까 제일 유명한데, 요도바시도 있고, 요도바시도 원래 카메라였죠. 그런 카메라 양판점에 도치기현의 1위가 14년째 사또 카메라. 분명히 빅카메라 있어요. 제가 가봤어요. 우츠노미야 역에 가면 빅카메라 큰 게 있거든요. 근데 저 조그만 사또 카메라가 1위를 17년 동안 하고 있고, 근데 이 회사가 왜 1위를 계속 하고 있냐라고 몇 개를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최대 5시간 동안 접객을 한답니다. 접객을.
이게 실제 제가 가서 찍은 건데 그 두 개 다 이렇게 소파가 있어요. 옆에 아예. 매장의 절반이 소파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주말에 가긴 했지만 모든 소파에 사람이 저렇게 다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서 고객이고요. 판매원이에요. 고객이고 판매원이. 고객이고 판매원. 판매원이 옆에 붙어가지고 저 사람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잡담을 해요. 잡담. 아드님 학교 어떻게 되셨어요? 시작해갖고 다 알아요. 실제 단골들이니까. 그리고 보시면은 되게 연배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이분은. 근데 대부분이 그 사또 카메라에서 넌 커스터머라고 하는데 카메라를 별로 산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고객들. 그러니까 그때 사또 카메라에 와서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나 이런 카메라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카메라를 쓰거나 혹은 카메라에 관련된 거를 친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카메라에 빠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그 판매원의 업이기 때문에 저 사또 카메라 판매원은 매번 트레이닝을 해요. 잡담하는 트레이닝. 그래서 그 트레이닝 매뉴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고객들을 꽉 잡는. 그래서 기록이 5시간이랍니다. 실제 5시간이고.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카메라집은 카메라를 팔아서 돈을 벌잖아요. 사또 카메라는 최신형 카메라가 별로 없어요. 가보면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최신 카메라는 빅 카메라가 더 싸요. 왜냐면 그건 당연한 게 빅 카메라라는 전국에 바잉 파워가 있는데 캐논이나 니콘의 막 이른바 조질 거잖아요. 조져가지고 가격을 막 꺾어서 봤는데 이 사또 카메라 뭐 점퍼가 6개인가 7개밖에 없는데 그 회사의 바잉 파워 갖고는 도저히 가격을 못 맞춰서 그런 어떤 가장 유행하거나 가장 비싸거나 가장 좋거나 한 카메라는 거의 없고요. 그렇지 않은 그런 커다란 양판 대비해서 취급하지 않은 제품을 중심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매출의 50% 이상이 카메라에서 안 나오고 사진 프린트하는 데서 나와요. 여기 보시면 다 프린트기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프린트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자동으로 와서 여기도 많잖아요. 키오스크에 앉아서 막 하는데 근데 카메라의 프린트를 같이 해요. 옆에 앉아서 친하니까 같이 하면서 슬쩍 다른 카메라도 권하고 이게 좀 해상도가 좀 낮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노인분이 이제 해상도가 뭐야 그럴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해상도 막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캐논이 사실은 니콘보다는 사람이 잘 나온다. 손자 많이 찍으시잖아요. 캐논으로 바꾸시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진을 출력하면 이 사람들의 아까 프라이버시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의 생활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원이 훨씬 더 접근할 수 있는 틈을 계속 이게 되게 전략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까지 신경을 써서 도치기원에서는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거고 한번 우츠노미야인데 우츠노미야가 메인이거든요. 우츠노미야가 교자만 유명한 게 아니라 사또 카메라도 유명하니까 한번 혹시나 의외로 우츠노미야 교자가 맛이 없죠. 그래서 혹시나 우츠노미야 가시면 사또 카메라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고 사또 카메라가 하는 기업 대상 강좌도 있어요. 그래서 뭐 10명인가 등록하면은 뭐 돈 받고 저기에 선수들이 강의를 해줍니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고객을 잡고 가는지. 그래서 뭐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슈퍼호텔인데요. 제가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전부 우츠노미야에 있는 거 갖고 찍어오는 바람에 이것도 우츠노미야 슈퍼. 그만큼 전국에 다 있습니다. 슈퍼호텔은. 근데 이제 보시면은 참 이게 한국이나 중국이나 전 세계 어디에도 잘 보이기 어려운 이 훌륭한 폰트와 디자인을 가진 나라가 이 간판 보면 끝내주죠. 그냥 노란색의 스파 호텔이라고 그냥 여기다 적혀 있는데 여기다 이유가 사실 있는 거고요. 진짜 멀리서도 잘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항상 실용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 회장님, 그 방침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회장님도 보통 이 스파호텔 회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항상 진짜를 제공하고 싶다. 근데 그 진짜가 꼭 4만행일 필요는 없지 않냐. 4,980엔이에요. 거의. 제일 쌀 때가. 어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제일 쌀 때가 4,980엔인데 우리는 4,980엔 가지고도 진짜를 제공할 거야. 라는 게 그 사장님의 그 회장님의 그 뜻인 거고. 근데 놀랍게도 이 슈퍼호텔이 가동률이 90%예요. 지금 당장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거의 빈 방이 없어요. 빈 방이 없고 재방문율이 놀랍게 70%입니다. 보통 업계가 40% 얘기해요.
30%나 40% 얘기하고, 보통 가동률 60, 70% 나오면 되게 잘 나오는 거거든요. 90% 이상 나오고. 호텔 부분 고객 만족도 2년 연속 1위. 그 옆에 제국 호텔, 우리가 잘 아는 최고급 호텔들이 다 망라가 되어 있는데, 계속 고객 2년 연속 1위를 하고 있고, 되게 재밌는 거는 들어가자마자 프론트 옆에 베개를 이렇게 8개가지 종류로 고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흰옥기 베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낙감이라고 하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계속 내용물을 바꿔갖고 자기한테 맞는 베개를 골라서 가져가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 호텔은 거의 대부분이 천연 온천탕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책에는 나와 있지만은 뭐라 그럴까, 노리는 부분이 있는데, 천연 온천을 하면 여러분들 출장 오신 분들 많을 텐데, 그 호텔에 천연 온천탕이 있대요. 방에서 샤워 써요? 방에 샤워 안 하잖아요. 예, 온천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값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있어요, 샤워 시설이. 근데 천연 온천탕을 일부러 해서 물값을 절약합니다. 얼마 절약하는지도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절약이 돼요. 전국에 200개가 있으니까 호텔이.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무슨 호텔에 침대 다리가 없어요, 여기는. 근데 그 계산을, 이제 회장님 계산인 건데, 침대 다리를 청소하려면 5분이 걸린대요. 보통 그 안에까지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침대 다리를 없애면 스파 호텔이 되게 쬐끄맣거든요, 방이. 침대가 낮아지니까 천장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개방감도 생기고, 청소할 수 있는 방마다 5분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4,980엔의 그런 어떤 그 효율이 나온다 라고 해서 다리도 다 없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단체 손님을 안 받습니다. 20명 받으면 좋을 텐데, 그건 왜냐하면은 이 호텔이 사실은 이 바닥에 숙박 품질 보증 제도라는 걸 하거든요. 이제 하루 자고요, 돈 없으면은 나 잠자리가 불편했는데 그럼 돈을 안 받아요. 네. 그래서 실제 돈을 안 내는 고객도 있답니다. 있는데 그게 0.0 몇 프로예요, 사실 고객이. 근데 숙박 품질 보증 제도를 하기 때문에 단체 손님은 들어오면 막 시끄럽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아까 프라이버시 되게 중요한 나라인데, 그런 단체 손님은 좀 안 받고 개인 대신에 그 덕분에 재방문율이라고 하는 어떤 리텐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체 손님 우리는 안 받습니다라는 게 원칙이고,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5명인데요, 이러고. 절대 예약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하나 또 재밌는 게 슈퍼호텔에, 슈퍼호텔은 점장, 부점장이 있거든요. 점장, 부점장이 있는데, 모든 호텔에 점장, 부점장 방이 사는 집이 맨 꼭대기에 있어요. 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프랜차이즈나 이런 게 아니라, 저 숙박업을 너무 하고 싶어요. 공부할 거예요. 라고 이제 심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 회사에서 오케이, 너는 여기로 가. 그래서 집을 주고 저 호텔의 운영을 시켜요. 그래서 이익을 나눠 가져요. 그래서 보통 많이 가져간 사람이 억대 금방 벌고요, 열심히 하면. 그러면 걔라고 하면 좀 아니다. 그 양반이, 그 점장이 된 양반이 미친 듯이 고민을 할 거예요, 수익을 내려고. 그리고 안을 내고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침대다리도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벤처 지배인이라고 합니다, 슈퍼호텔에서는. 되게 특이한 어떤 그런 거를 하면서 젊은이들 모티베이션.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객지에서 생활하는 방값으로 돈을 다 쓰잖아요. 방을 다 제공하는 거예요. 대신 출근 시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곧바로 내려오면 다 자기 직장인 거고. 네, 그거는 좀 짜증나는데. 하지만 저게 자기 회사인데, 자기 호텔처럼 되는 건데, 이익을 나눠 가지니까, 프라피셔니까. 또 그런 PS 제도까지 되게 잘 돼 있는, 되게 재미있는 벤치마크 모델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객 중심, 그리고 숙박 품질 보증 제도를 위해서 또 대학이랑 연구해갖고 숙면 연구소 같은 것도 만들고요. 벽지가 엄청난 거고, 수돗물 쓰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수돗물이 무슨 미카라고 해서 천연 이온수가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저 호텔에 겨우 4,980엔짜리에 들어가면 건강이 좋아되고 리프레시 되고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슈퍼호텔이 앞으로 내세우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이것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묵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약속이라고 하는 건데, 일본 사람들은 너무 약속을 굉장히 집착할 정도로 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저희는 저도 한국에서 오래 생활했으니까 압니다만, 약속을 할 때 4시 경에 가야겠습니다 보통 하죠. 4시 경에 4시쯤 갈 것 같아요 라고.
그런 게 전혀 없고, 왜냐하면 한국은 차도 막히고 뭐 이동수단이 주차가 주로 많으니까 그런 이유들이나 실제로 그것 때문에 늦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뭐 절대 약속 시간이 늦지 않는다가 기본적으로 전철 베이스고, 그리고 이동에 관련돼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강박도 있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약속 시간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고객이랑 해야 되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재미있는 게,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지 않는 뭐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지킬 약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리를 뻗을 때를 보고 눕는 거죠, 정확하게.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기꾼처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마치지깡이라고 이제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일본 말인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그 크리스프 앤 크림이라고 대박 난 롯데에서 하는. 근데 뭐 2시간 30분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거 하나 받으려고, 공짜로 도너스 주는 거 받으려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그 자동차 정비하는 데서 타이어 교환하는데 50분 기다리시고, 오일 교환하는데 60분 기다리고, 잘 아시죠? 디즈니랜드 타워 오브 테러인데 100분 기다리고. 전부 거짓말이고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100분 절대 안 기다려요. 그리고 2시간 30분 절대 안 기다려요. 보통 100분 기다리라고 하면 한 45분은 아니고 70분? 에서 75분. 좀 늦으면 80분 정도에 들어갑니다, 실제. 저거 보면. 100분 다 기다리고, 뭐 심지어 500분일 때도 있거든요, 가끔. 미친 건데, 타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무튼, 그 500분이 실제 500분은 아니고 400분 정도 기다리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대기 시간이 길어서 전환율이 줄어드는 것보다 약속을 못 지켜서 잃어버리는 신뢰가 훨씬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모든 짜장면집이 전화하면 지금 갔어요잖아요, 그죠? 근데 저 탕수육 바꾸고 싶은데 그럼 바꿔주잖아요. 출발했다고 하고, 분명히 출발했다고 했는데. 절대 일본은 그런 거는 없고, 실제 제가 이커머스를 하면서도 5일 안에 배송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단, 옷 하나 봤는데 5일 기다리는 거 웃기잖아요. 누가 기다려요, 한국에서. 어느 나라든지. 근데 일본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 받아들여요, 고객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 단,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나 그런 마케팅 같은 걸 세울 때 절대 무리하게 한국식으로. 한국은 조금 뭔가 좀 빠릿빠릿하고 잘 할 수 있다라는 최대치를 보여주는데, 최대치를 절대 안 보여주고 70% 정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모든 회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를 갖고 약속 시간을 정한다,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약속 시간인데, 나비타임이라고 이제 맨날 텔레비에 나오는데, 나비타임이라고.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이 나비타임이 스마트폰 서비스가 아니에요, 원래. 여기 적혀 있는데, 나비타임 재팬 만든 게 2000년이에요, 2000년은 이, 아까 갈라파고스 케이타이에서 가라케라고 하는데, 피처폰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그 피처폰 시대부터, 환승이나, 예를 들면 내가 몇 시까지 약속을 가야 되는데, 어떤 열차를 언제 타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다 핸드폰으로 받아갖고, 당연히 무료입니다, 저거는. 나비타임이 유료인데, 저거는 좀 다른 건데, 요르단이라고 하는 무료로 나오는 건데, 지금도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저거를 가지고 약속 시간을 반드시 지켜서 간다. 뭐 우찌와세 그 미팅에 5분 전에 도착하게 설계를 다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속 시간에 대한 그런 굉장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이거는 제가 저는 일본 사람들 본받자란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시간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아까 사기꾼 된다고 했었죠. 약속한 가격. 이건 제가 직접 당한 건데, 락텐에서는 이런 뭐 엄청나게 화려한 배너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게 되게 웃긴데, 평상시에 5,980엔인데 적자 81% 오프래요. 이거 81% 오프 아니잖아요. 근데 3,980엔은 30% 정도 깎아낸 건데, 이런 식으로 좀 뭐라 그럴까, 가격의 그 스지가 아와나이라고 일본 하는데, 전후가 안 맞는 어떤 이런 것들도 많았고, 더 컸던 게 락텐이 한번 야구로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마군이 있었을 때 22연승을 하면서 우승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락텐의 우리 위키타임 회장님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야, 락텐 골든 이글스 우승 세일을 해갖고 뭐 말도 안 되는 돈을 투여를 해가지고
세일을 해서 매출이 엄청난 적이 있어요. 근데 락텐이 그 재팬 시리즈에서 이긴 회사가 요미우리 자이언츠였습니다.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잘 아시다시피 모든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락텐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 락텐의 나쁜 걸 찾아내. 이건 전부 비화입니다. 비화라. 모든 걸 찾아내. 그래서 락텐이 우승한 다음 날부터 요미우리의 전 계열사, 우리가 잘 아는 니테레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모든 버라이어티, 6시, 새벽 6시 버라이어티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전부 락텐 깠어요. 계속. 그래서 결국 잡아낸 게 원래 가격을 올려서, 그러니까 뭐냐면 뭐 80% 오프를 얘기하려면 지금 만약에 1,000원짜리를 팔고 있는데 이거를 야 2,000원으로 가격을 바꿔. 그 다음에 내일부터 그거 80% 오프한 금액을 내면 되잖아. 라고 지시를 했다. 지시하죠, 가끔. 하는데 그거를 내놓고 결국 니키타니 회장이 나와서 사과하기까지. 그 사과를 요미우리 회장님은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렇게 됐고, 저때 락텐의 평판이 엄청나게 나빠졌어요. 그리고 현재도 저희 같은 회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가격에 대해서 미친 듯이 시스템으로 검색해서 가격에 뭔가 위조, 뭐 잘못된 것들이 있지 않은가 해서 그것들이 적발되면 페널티를 먹고요. 곧바로 퇴점되거든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룰들이 생기게 된 어떤 원인이 사실은 됐어요. 그래서 약속된 가격, 뭐 그냥 아무렇게나 찍 하고 얼마가 아니라 반드시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그런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게 있고요. 그럼 네 번째가 이제 취향 스토리인 건데요. 그 이코노미나 테이스트 스토리라고 일본어는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잘 아실 거예요. 뭐 요즘에 트다야니 뭐 디사이트니 아니면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뭐 무지인이 한국 사람이나 혹은 뭐 다른 외국 사람들도 일본의 어떤 독특한 취향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취향 스토리라는 모든 것들이 이건 제 판단인 건데,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치밀한 아카이브를 통해서 설계된 거라는 거죠. 어떤 천재가 나와서 확 만드는 게 아니라 의외로 일본이 천재가 되게 적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여러 사람의 그런 어떤 집단 지성을 통해서 아카이브화 되고요. 그 아카이브를 통해서, 화를 통해서 고객들이 좀 설계가 되는, 아, 이걸 다음에 좋아해야 되나 보다 라는 걸로 유도가 되는 어떤 그런 놀라운 거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설계된 취향이고, 그 다음에 실제 그런 것을 리딩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은 어떤 스토리나 취향에 대한 길을 자꾸 제시하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한국이랑 많이 비교가 돼요. 한국은 왜 열심히 되게 잘하고 감각도 높은데 아직까지 일본 같은 취향을 못 만들어낼까. 그런 걸 제가 얘기를 들을 때마다 꼭 이 표를 예를 드는 거거든요. 이 표를 예를 드는데, 일본어를 하시는 분이 많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요. 1이라고 적혀 있는 게 전 세계의 평균 GDP예요. 평균 GDP를 1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1500년대예요. 옛날 15세기인데 15세기 이탈리아는 거의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보다 2배를 개인이 버는 거예요. 제가 취향 얘기하면서 왜 GDP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은 취향도 먹고 살만 하니까 나오는 게 저는 취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 어떻게 됐나? 한국이 요거예요. 일본이 이거예요. 잘 보면요. 이때는 거의 똑같아요. 한국, 일본이. 1700년도. 이게 1인당이에요. 국가는 국가 GDP는 인구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훨씬 일본이 큰 나라인데, 1인당. 사람으로 나눠보니까 거의 비슷했다가, 한국은 계속 1을 돌파를 못 하다가 1985년쯤에 1 근처에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 세대인 건데, 여기서부터 막 좋아지기 시작하고, 일본은 2포인트. 1913년, 14년. 이때부터 일본이 굉장히 1을 넘어서면서, 이때만 이제 전쟁 전후라 되게 가난할 때니까, 이때 빼고는 전부 다 급성장을 하고 있는. 그 외에는 전부 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선진국들인 거고요, 유럽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럼 우리가 취향하면은 잘 떠오르지 않는 중국은 어떻냐? 라고 봤을 때, 중국은 여전히 아직은 이제 1을 돌파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옛날 자료니까. 이제 1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 향후에 저게 높아지면 중국인이 가질 수 있는 테이스트나 그런 취향이나 스토리들도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왜 그런 격차들이 생기냐면은, 취향이 아까 말한 대로 설계가 되고요. 먹고 살만 하니까 생기는 거에라고 생각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한국이랑 일본이 7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얘기 뭐냐면 70년 동안 일본은 부자였고요. 한국은 70년 후부터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취향이 쌓일 만한 아직 그
무르익을 만한 기간이 아직 안 된 거고, 저는 곧 되리라고 봅니다. 요즘에 한국 들어가서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감각과 놀라운 취향을 가진 분들이 많고, 특히 뭐 20대, 10대 분들은 뭐 일본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나, 지금 현재 일본의 취향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70년 이상, 80년 이상 쌓여가면서 이루어진 취향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책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패션 쪽 일을 하니까 이게 이제 뭐 What's Next 도쿄 컬처 스토리라고 하는, 빔즈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셀렉트샵에서 낸 책이거든요. 셀렉트샵에서 낸 책인 건데, 이게 뭐냐면요, 1984년에 빔즈가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연도에 유행하는 걸 다 정리했습니다, 책으로.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아까처럼 연도별로 유행했던 옷의 스타일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옷들에 대한 분석도 뒤에 다 있어요. 어떤 브랜드고 뭐고, 그리고 그때 유행했던 폰트가 뭐고부터 시작해서 이 책 한 권에 전부 다 있어서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놀라웠고요. 심지어 이게 빔스의 40주년이라고 하는 걸 광고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거든요. 돈 주고 사게 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 광고책을. 물론 매거진 하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회사를 같이 하긴 했지만, 무크지구. 저런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은 그때 유행했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같이 일본의 과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 아까 말한 대로 테스트의 깊이를 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도 같은 책이고요. 근데 이런 책들이 뭐 아마존에 가셔도 그렇고, T사이트에 가셔도 그렇고, 뭐 몇 톤 차로 뭐 나올 정도로 많다라는 거죠. 뭐 스니커, 그럼 스니커의 모든 아카이브를 정리한 책이 있죠. 뭐 스커트, 그럼 뭐 스커트 전부 다, 뭐 아메리칸 빈티지, 전부 다 나오는 어떤 그런 아카이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취향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80년대 나 이거 되게 멋있네 이러고, 데이빗 보이 같으니까 이런 거 흉내낼래. 그래서 다시 여기서 하라주쿠 패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보여주면서 취향을 설계해 나가는 어떤 그런 나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 책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그 작가들이나 혹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을 연대별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연대별로 정리하면서 이게 어떤 브랜드에, 여기 보면 뭐 유나이티드 브랜드라고도 나왔고 아페스에도 나왔고 브랜드들인데, 거기 밑에 보면 무슨 뭐 소피아 코폴라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전부 정리하는 건데, 이게 이 책에 하나 가득 들어있어요, 사실. 저는 이 한 페이지 만드는 것만 봐도 토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것들이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다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는 거죠. 거기서 그냥 꺼내는 거예요. 다. 꺼내서 조합하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70년 이상 쌓여진 테이스트의 정리들이기 때문에 쉽게 한국에 넘지 못하는 벽일 거다. 하지만 저도 소비자를 상대하고 있지만, 이런 소비자를 상대할 수 있는 제품이든 서비스든 어쨌든 여기다 제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다라는 걸 알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전화가 왔네요. 네. 근데 강의 이제 뭐 여기는 맨션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아파트라고 하고, 아파트 주차장비를 따로 받아요. 시내는 뭐 비싼 데는 뭐 4, 5만 원짜리도 있고요, 월에. 그리고 뭐 싼 데는 뭐 1, 2만 원짜리도 있는데, 아파트 주차장을 분양가나 임대료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냐? 한국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파트 주차장비 안 내잖아요. 왜 꼭 따로 받느라고 일본 사람들 물어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표정으로 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하는 얘기가, 그럼 차 없는 사람은 손해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차가 없는데 분양가에 다 들어가 있으면 나는 될 차도 없는데 그 분양가를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나라인 거예요. 실제로 뭐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평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재밌는데, 이게 뭐 어느 병원에 이게 병원뿐만 아니라 식당도 있고 뭐 순서를 번호표 뽑는 모든 곳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케스케 오시다 준반대 오요비 시테마스가, 일본어를 혹시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면 이거는 접수한 순서대로 저희가 부르는데 진료 내용이나 그 지금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순번이 바뀔 수가 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항상 들어갑니다, 어디에든지.
이걸 항상 넣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 때문에 클레임이 되게 많았고 서로 이제 얼굴 붉히기 싫은 거예요. 이 부분은. 근데 저는 한국의 병원이나 혹은 한국의 어떤 식당에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은 공평함이 중요한 거. 네가 먼저 왔는데 공평함으로만 따지면 먼저 온 사람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특수한 사정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 양해를 좀 해달라. 라는 걸 미리 구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니까. 왜 내가 먼저 왔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모테나시가 사실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모테나시가 공평함으로 그리고 안심 안전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심 안전인 거거든요. 저 아는 분 한 분은 이제 그 아드님이 조금 몸이 불편하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인데 일본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은 라면집에 줄을 서도 혹시 몸이 불편하거나 약간 자폐가 있으신 분이 있는데 그 아드님이 혹시 순서가 바뀌거나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이 아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러고 제끼고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이 되게 없겠네라는 의외에 저는 못 느꼈었던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런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오모테나시가 시작된 어떤 이런 공평함으로 인해서 안심과 안전함을 느끼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6번째가 이제 성실함입니다. 세이지스랑 마지메라고 일본은 하는데요. 성실함이 가장 큰 미덕이고요. 그다음에 때로는 바보스러움이 영악함보다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한 예를 좀 일본의 마케팅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그 제가 좋아하는 바보 시리즈 두 가지인데 동영상이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그 니폰 유빙이라고 하는 이제 우체국인 거죠. 우체국의 그 CM이에요. 그리고 아까 맨 앞에 나왔지만 이제 바카마지메라고 하는 바보같이 착해요. 바보같이 성실해요. 그게 주로 얘기하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돈을 주셨어요. 20엔을. 마지막에 이제 바카가 스쿠오도 마지메라고 하는 거는 바보 같다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성실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의 모든 특징은 끝까지 단추를 잠그죠. 끝까지 단추를 잠근 어떤 그런 그 마츠모토 상이라고 되게 유명한 개그맨인데 이제 저런 식으로 어떤 그 바보스러울 정도로 마지메하다는 그 이번 유빙의 서비스들이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는 참 보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떻게 봐야 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마지메 시리즈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아리상마크라고 유명한 이삿짐 센터인 건데요. 이분도 이제 여기까지 다 잠궜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특별히 짐을 나르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어쨌든 다시 파워포인트로 어떤 마지메사 성실함을 맨 앞에 내세워가지고 기업을 어필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고요. 실제로 그 저희가 보면은 그 한국에서 CM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주로 이제 내세우는 게 이제 좀 차별화됐다든가 남보다 앞서갈 수 있다든가 고급스럽다든가 이런 어떤 굉장히 그런 속성들을 메인으로 앞에 내세우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성실함이나 아까 말한 어떤 그런 것들 공평함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를 예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가 2개 남았는데요. 7번째가 이제 책임. 근데 이건 책임도 있고요. 반면에 책임 회피도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이거는 극단적인 예인데 예로부터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자는 할복으로 그 죄를 갚아라. 뭐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예, 그래서
셋부끄라고 하는데 할복을 그 정도로 뭔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거를 충분히 주위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게 목숨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목숨이랑 똑같고, 반면에 목숨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책임을 지고 혹은 역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거에 대한 그 것들이 굉장히 키워드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그 책임 회피는 제가 알기로는 이건데요. 되게 유명한 국민 그룹 스마프 여기 적혀 있죠. 카이산 카이시라고 해산 회피라는 얘기인데, 결국엔 누군가가 책임을 다 지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자기네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 그룹이 유지가 되고 많은 분들한테 그 막대한 그 이른바 매화글을 끼치는 거를 좀 안 하겠다. 그래서 살려주세요라는 의미고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기자회견의 대표적인 어떤 현상이고, 되게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 기자회견을 거의 모든 장면에서 일본에서는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좋은 의미로서는 책임을 반드시 지고 책임을 지는 선이 어디까지인가를 보고 위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벌을 받겠다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역으로 조금 회피를 하는, 예를 들면 회장은 안 나오고 상무를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크로네코 야마토 냉동고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고요. 살인 사건처럼 보이죠 여기가. 이게 뭐냐면요,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크로네코가 야마토라고 하는 택배사인데 냉동 크루르 탁규빙이라고 하는 냉동고에 넣어서 냉동된 상태로 물건을 보내는 게 있는데, 여름에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서 요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꺼내놓고 정리를 막 해서 들락날락을 하느라고 냉동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게 순간적으로 냉동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부 고발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이거 사진을 딱 찍었잖아요. 이게 진짜 사진이에요. 저기 나왔잖아요. 이게 아사히에 나온 사진인데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올려서 약속 안 지킨다, 거짓말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거 갖고 되면 우리 회사 큰일 났다. 직원들 막 입단속 시키고 그랬는데 내부 고발 하지 말라고. 그 정도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본질이거든요. 크루르 탁규빙은 크루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본질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크루르 탁규빙을 상온에서 물건을 나눴다라는 것이랑,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회장님은 안 나오고 상무님 나와갖고 사과하는 이런 형태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뭐라 그럴까, 역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건데요. 그냥 구글에서요, 저 어느 회사인지 몰라요. 구글에서 새끼님, 그러니까 이 책임 분담표를 일본어로 치면은 그대로 이 사진이 나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일본은 책임 분담표가 곧 조직도예요. 다르잖아요. 조직도랑 책임 분담표는 다른데 책임 분담표하고 조직도. 그 얘기는 뭐냐면 조직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사원이 있고요. 책임 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계장이 있고요. 처음에 계장 대리인가요? 계장 대리, 계장. 그 다음에 과장 대리, 과장. 한국에서 대리라고 하는 게 과장 대리의 약자인 건 아셨어요? 모르셨죠? 과장 대리의 약자예요, 대리가. 예. 그리고 그 후에 차장 대리, 차장. 또 은행은 뭐 부부장. 또 시작해서 뭐 뒤에는 뭐 말도 안 되는 회장에 뭐 명예회장에 고문에 뭐 그랜드파더 회장도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엄청난 하이어라키가 생기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기 위한 조직도 있지만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조직도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을 분담도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엉기면서 결국에는 되게 치밀한 일 처리에 대한 좋은 결과를 낳고 있고, 그게 실제적으로 그 제조업 기반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냈던 거죠.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는 굉장히 허들이 되고 있는 수평 조직이 되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일본 회사들은, 전통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뭐 4천 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역으로 이건 이제 제 경험인 건데, 이렇게 복잡한 하이어라키가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월등히 섬세한 조직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을 적당히 던져도 안 되고 책임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요. 항상 적당한 일에 얘가 잘할 수 있을 만한 거에 그 사원들이 가슴에 보탄을 100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은 10개밖에 없어요. 10개 막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일본은 100개 다 눌러줘야 돼요. 100개를 안 눌러주면은 저는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장님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사장님은 그걸 안 들어줬대요.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미들 매니지먼트. 사장이랑 1대1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대리과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하이어라키들이 생긴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주도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한국처럼 생각하시면 일본의 조직지 하시기 되게 힘들고, 반드시 미들 매니지먼트에 리소스를 많이 넣으셔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 분담과 조직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거죠. 도장. 그래서 입국관리소 가보면 도장 없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도장 파오라고 할 때도 있고, 요즘엔 사인으로 대체했는데 저 처음에 왔을 때도 도장 파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이렇게 파요. 도장을. 도장이 없으면 뭔가 안 되고. 그리고 재밌는 건 이게 샤찌아따라고 되게 일본의 유명한 도장 메이커인데 자동 도장이에요. 꽁꽁꽁 하고 이제 약이 저절로 붙는 건데, 샤찌아따 1년 매출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연매출 178억입니다. 샤찌아따. 네. 그러니까 뭐 거의 1,800억이 도장회사가 지금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도장은 이 나라의 문화인 거고요. 이 도장이라고 한다는 건 자기가 책임지고 이 기사를 보고 혹은 이 내용을 확인했고 그 다음 사람한테 넘긴다라는 거고, 도장 순서대로 실제로 책임을 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임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어떤 그런 가장 편리한 수단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에도 반드시 도장을 하나씩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거든요. 저도 계속 도장 찍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걸 되게 편안해 합니다, 실제. 그리고 저는 이제 10년 됐으니까 일본화가 많이 돼서 저도 되게 편안해요, 도장 찍을 때. 도장 안 찍으면 불안해요, 저도. 도장을 꼭 찍거든요. 그래서 도장 문화가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귀여움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귀여운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장면에서의 가장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귀여운 게 계속 변해요. 뭘 보고 귀여워하느냐가 계속 변해서 시대에 맞는 귀여움, 가와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맞는 가와이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케터들이. 근데 그게 일반 상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 심지어 운동선수도 그래요. 운동선수.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저기 의성 마늘밥원인데, 예, 저는 이분 되게 미인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 친구가 더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운동선수조차도 이런 가와이한 거를 되게 어필하려고 노력합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예를 들면 당연히 실력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력 이외에도 가와이한 귀여움을 어필을 해가지고 인기를 얻거나, 혹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받아서 더 실력을,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분들이 많고, 깜짝 놀랄 정도로 일본의 아슬리트가 운동하는 한두 분들이 굉장히 미모나 남자들도 그렇고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심지어 운동선수조차도 가와이한 게 되게 중국이고 한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세 개의 사진만 봐도 뭘 추구하고 있는지, 외모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뭘 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저랑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에그자일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보이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일본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앞서서 일본의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에이벡스 트랙스라고 하는 에이벡스 그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니즈, 아까 스마프가 자니즈 계열인데, 자니즈라고 하는 양대산맥이 있고, 그 가운데 AKB라고 하는 아키모토 상이 이끄는 어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기획사들에서 여자애들을 받아다가 프로젝트 그룹을 만드는 건데, 그 세 가지의 축이라고 대강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거는 텔레비에 맨날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고요. 훨씬 대중음악의 저변은 한국보다 훨씬 깊습니다. 락도 그렇고요, 포크도 그렇고요. 실제 댄스도 그냥 힙합만 있는 게 아니라 유로 댄스도 있고요. 기타, 브레이킹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존재는 하지만 텔레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미디어 파워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회사가 다 갖고 있는데,
한국 케이팝이 미친 듯이 인기가 있어요, 지금 사실. 그 이유가 전부 다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냥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요. 잘 보세요. 남성미인 거거든요. 일본에서 생각하는 남성미예요, 실제로. 약간 검은 태닝한 몸에 근육질에 좀 거친 모습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귀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일본에서 대중 아이돌들, 남자 아이돌들이 이 두 가지의 포인트들을 계속 어필을 했는데 그걸 미친 듯이 합쳐놨어요. 미친 듯이 합쳐놨어요, 정말로. 정말 50대 50으로. 그렇잖아요? 약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전부 다 유행하는 그룹들이 그래요. 그렇고, 여자들 귀여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AKB 같은 애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팀이 있지만, 트와이스 같은 경우 보면 적절하게 합쳐놨어요. 그런 거. 네. 그래서 대한민국 그 연예 산업에서 그 가장 큰 어떤 키워드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좋은 것을 합쳐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어내는 그런 파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가 여기에 좀 질린 거예요. 새로운 귀여움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절대 귀여움이에요. 멋있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귀여움을 찾아라 해서 케이팝이 뜨기 시작한 거고요. 두 번째가 K-패션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건 뭐 일본 예는 제가 안 들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리얼커머스가 취급하고 있는 추라는 브랜드고요.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얼마 전에 이제 준이라고 하는 일본의 어페럴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랑 콜라보를 해서 이제 청바지만 5억 정도로 그냥 팔았어요. 전국 매장에 깔렸거든요. 250개. 그 정도로 이게 보시면은, 뭐라고 설명하긴 되게 어렵지만, 귀여움과 섹시함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그 K-패션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일본의 다른 브랜드들에서는 흉내를 못 내요. 이상하게.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K-팝이랑 똑같아서 너무 적절한 믹스가 되고 있고요. K-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 친구들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 패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K-패션이 어필해 나가면은 일본에서 K-팝이 자리 잡은 것처럼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브랜드 제가 20개를 하고 있습니다. 20개를 일본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을 계속 그 일본 쪽의 메이저 시장으로 K-팝이 올라간 것처럼 메이저 시장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제 목표고, 이 부분도 역시 새로운 귀여움을 찾아라 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귀여움을 그 원하는 어떤 일본 시장에 부합하는 컨텐츠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일본 사업을 하면서 여러모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흔히 이거는 뭐 일본 분들이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일본 사람 좀 약해 그래요. 제가 흔히 듣는 얘기예요. 한국 분들한테. 일본 사람 좀 약하잖아. 잘 울기도 하고, 그리고 뭐 모태요도 많이 하고, 뭐 심지어 조금 어려운 일 시키면 회사도 금방 그만두고 부러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절대 그건 약함이 아니에요. 약함이 아니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약함이 아니라 섬세함인 거거든요. 섬세한 거고요. 그럼 이제 반면에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 그때 강해, 뭐 씩씩해, 어떤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어, 선이 굵어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본에서는 강함이 아니라 거침. 그래서 약한 강함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섬세하고 거친 걸로 판단을 해야 이 나라에서의 어떤 그 고객이랑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딱 이렇게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그 뭐 조직도에서도 결국은 섬세한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그게 어려운 일을 시켜서 약하니까 그만두고가 아니라 섬세한 부분을 터치를 못 해주고 못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명심을 해주시고 사업을 하시면은 성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뭐 제 얘기는 여기서 끝냈고요. 네, 그 첫 번째 북토크인데 엄청난 민폐를 끼친 것 같고, 네, 재밌게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불러주시면은 다음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